공감할 수 있는 우화로 현실을 비판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100년의 고독. 콜롬비아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1927년생, 2014년까지 사셨네요. 마술적인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민중의 삶을 신화적으로 구성한 소설 편단. 그는 사실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전통 이야기와 문학적인 묘사 등을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 화려한 현상의 세계를 만들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927년 콜롬비아 카리브 연안에 있는 아라카타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12남매 중에서 장남이었고 집안 사정 때문에 태어나서 8년 동안의 외조 부모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의 문학 세계는 어린 시절 조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르케스는 기괴한 것을 사실주의와 결합하는 서술 방식과 지역 신화의 전설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았던 점을 모두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돌린다. 외할아버지는 1890년대 콜롬비아에서 벌어진 내전에 참전했던 군인이었고 마르케스가 등장인물을 창조하는 데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그의 마르케스는 브랑케의 부모와 함께 살면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12시에 그리고 졸업 후에는 50년부터 콜롬비아, 프랑스, 베네수엘라, 미국, 멕시코에서 언론인으로 생활했고 또 법학을 공부하면서 유럽에 체류하기도 했다.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와도 친분이 있었는데 덕분에 마르케스는 카스트로의 공전적 그러나 비판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적인 조언도 하고 문학적인 조언도 받았던 관계였다. 그 증거로 중남미의 여러 독재자를 비판하는 우화 소설인 족장의 가을을 썼는데 카스트로와의 사이가 잠시 서먹해지기도 했다. 마르케스는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졌고 1954년 특권으로 로마에 파견되었을 때는 본국의 정치적인 부패와 혼란을 비판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이 일로 인해서 본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서 파리, 뉴욕 등을 떠도는 처지가 되었다. 이 시기에 공산당의 입당해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1950년대 남미가 혁명으로 혼란을 겪을 때는 자익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정치적인 활동과 작가로서의 명성으로 콜롬비아 자유당을 비롯해서 여러 좌파 정당으로부터 정기의 진출을 제의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평생 작가이자 비평가로 남았다. 부정한 세상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예언서 100년의 고독을 한번 읽어서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어렵고 복잡한 속보는 작품 서두의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도 조음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작품이 이해되는 순간부터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읽게는 마술이 펼쳐진다. 부엔디의 일족의 시초인 부부는 사촌 남매이다. 근친으로 두 사람의 사랑이 받아들일지는 쓸 수 없자 그들은 거주지를 떠나서 마콘도라는 마을에 정착한다. 그리고 이 마을은 일족 중심으로 번성하게 된다. 마을이 번성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이곳에 정착하거나 방문한다. 관공서도 세워지고 성당도 세워져 미사도 드린다. 아울러 바나나 공장이 들어서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아오고 상업적으로도 마을은 활발해진다. 뿐만 아니라 부엔디아 일족에서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라는 혁명군인도 배출된다. 혁명을 완수하지는 못하지만 번성이 있으면 몰락도 있는 법. 세월이 지나서 마을은 점차 사람이 떠나고 황량해지기 시작한다. 부엔디아 가문은 일찍부터 가문 최초의 인간은 나무에 묶여있고 최후의 인간은 개미에게 먹히고 있다라는 예언을 믿고 있었는데 일족의 조상이었던 부엔디아는 나무에 묶여있다가 고독하게 죽었고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도 고독하게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마지막 아이는 예언대로 돼지꼬리를 들고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개미에게 먹히면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마을이 탄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마을은 사라진다. 당시 콜롬비아의 상황을 모르고 작품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작품은 정치, 경제, 종교 등과 관련해서 한결같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관공서가 들어설 때부터 반발하는 부엔디아 가문에 의해서 겁먹은 시장, 그리고 성당의 공사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의 수탈, 혁명의 실패와 허무함, 그리고 노동자의 파업 실패 등 작품은 당시 남미의 혼란스러운 모든 상황을 비판적으로 담고 있다.
작가는 결말부에서 예언서대로 사라지는 마을의 모습을 통해 혼란을 겪는 국가 사회의 공동체가 저는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듯하다.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우화로 공감대를 넓혔던 작가. 문학의 흥미로운 점은 허구를 통해서 현실을 지적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케스의 이력을 보면 작가가 이전에 저널리스트로 활동했고 공산당에도 적을 두었다.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현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었으며 공산당 활동으로 당시 체제를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에 서서 비판적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는 흥미로운 부분은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했을 때 카스트로와 가까운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점이다. 마르케스의 활동 시대를 고려하면 냉전의 절정을 이뤘던 시대이고 쿠바 혁명 이후에 미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가 한층 더 심해졌던 시기였다. 다시 말해서 그와 카스트로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망정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래서 작가의 수상에 더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전통 이야기와 문학적인 묘사 등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해서 화려한 환상의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수상 이유를 보면 결국 문학적인 탁월함이 이데올로기를 눌렀다고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르케스의 표현기법인 마술적인 사실주의는 하나의 문학기법으로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일치할 수 없는 서사 방식이다. 이런 기법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묘사하여 문학적인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독재자 등을 표현할 때는 다소 순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작가는 당시 콜롬비아 사회는 물론 카스트로를 포함해서 세상의 독재자들을 비판하는데 마술적인 사실주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독재자와의 친구라는 점이 분명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고민거리가 되었을 테지만 탁월한 작품과 사회 부조리함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는 작가 정신을 높이 사서 수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작품은 저널리스트로서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알기 쉬운 우화로 풀어놓는다. 직설적으로 세상을 비판하기보다도 오히려 대중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접근함으로써 비판의 공감대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판적인 의식이 있는 작품이었기에 노벨 문학상 선정 조건을 충족시켰을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 공산주의가 득세한 곳에서는 민주주의자가 체제 비판자가 되어서 정의를 우려있는 용사 역할을 하는 반면에 전면 자본주의가 판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자익운동을 하는 사람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투사가 될 수 있는 법이다. 현대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우화가 필요하다. 마르케스의 마술적인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화는 그를 콜롬비아 물론 남미 최고의 작가로 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독자가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해서 좋은 작품일 수는 있어도 독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작품은 널리 읽히지 않는다. 작가는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품을 쓰려고 했다. 물론 쉬운 언어라고 해서 주제의식마저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세월이 흘러 50대를 넘어서면 대중적인 공감보다는 한쪽 정파를 위한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대중은 그 언어를 외면하게 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언어가 점점 사라져간다. 다음으로 우화는 설명해주는 언어이다.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서사가 있고 그런 서사를 따라가면서 독자는 작가가 전열해야 하는 주제를 이해한다. 다른 말로 친절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언어의 특징은 줄임, 간결. 단어의 줄임이 심해서 세대 차이를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알아낼 수 있을 정도다. 마르케스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대중들과 나눴다. 그의 작품이 나니아도가 연결됐다면 그의 작품이 수백만 권씩 인쇄될 수 있었을까?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 작가의 우화적인 표현은 때로는 직설보다도 강하게 파고들고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한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작가, 원래 소인카 해설자들. 원래 소인카, 나이지리아의 극작가이자 시인, 소설가, 비평가, 아프리카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작가가 되었다. 주로 희곡을 썼으며 시, 소설, 자서전,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했다. 문화에 대한 넓은 시야와 풍부하고 아름다운 이성으로 당대 극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원래 소인카는 1934년 나이지리아 오군주의 아베오쿠타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기독교 목사이자 초등학교 교장이었다. 그래서 소인카는 어린 시절에 기독교 문화를 접하면서 성장했다. 그가 속한 요르바족 또한 토착 종교를 바탕으로 한 신화와 전설 등의 구비 문학의 전통을 잘 보유하고 있어서 소인카는 어린 시절 여러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문화의 교류 혹은 복합성 속에서 작가의 문학적인 뿌리가 형성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나이지리아에 현재 설립된 이바단 대학을 졸업한 소인카는 1954년에 영국의 리즈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영문학을 전공했다. 이후에 런던의 로열 코트 극장에서 본격적으로 작품을 쓰고 나이지리아는 1960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 소인카는 곧 나이지리아로 돌아와 극단을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독립한 조에 대한 해설자들을 처음 읽으면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5명은 모두 외국에서 공부를 한 엘리트들이다.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작가는 나이지리아 전통을 새롭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독립 후에 수립된 정부의 형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식민지로 변질을 하는 나이지리아의 상황을 지적한다. 그러나 부조리한 현실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도 크게 저항적이지 않다. 문화적으로 낯선 아프리카 출신 작가의 작품이지만은 우리 역사와 닮은 부분이 많았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대한민국의 독립 초기 혼란스러웠던 상황과 다를 바 없었다. 다만 21세기 두 국가의 모습을 보면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있어서 크게 벌어져 있다. 작품은 여러 분야의 엘리트의 시점에서 당시 나이지리아를 해설하는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각 사람의 이야기가 각각의 파트로 나눠져 구성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엮여 있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현실 인식은 유사하다. 결국 등장인물들의 현실 인식은 작가의 것인데 등장인물들이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말해서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작가는 고고의 치부를 가리지 않고 작품 속에 그대로 녹여냈다. 관원받는 인물이나 동정을 받을 만한 인물 등을 등장시켜서 독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답답한 현실, 대안 없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며 서술한다. 이런 고고의 상황을 지켜봤던 소인카는 해방 이후의 독립국 체제의 답답함을 비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에 고아가 된 듯한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아프리카 소인카가 아프리카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 전까지 85명의 수상자 중에서 유럽인이나 미국인이 아닌 경우는 아시아인 2명, 남미 2, 이스라엘 1명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아프리카 출신 작가가 선정된 것이다. 물론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은 항상 후보군이 정해져 있고 계속 후보군에 머물던 작가 중에서 선정되는 것이니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출신 작가의 수상은 당시 뜻밖의 일로 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노벨상의 취지를 발현하여 노벨 문학상의 저변을 넓히고 세계적으로 상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소인카의 수상은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수상 이유를 살펴보면 문화에 대한 넓은 시야와 풍부하고 아름다운 이성으로 당대 극작품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반체제 인사였다는 점도 수상의 고려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수상 당시의 국제정세는 냉전의 끝자락이긴 했으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민주주의와 독재와의 대결이 계속되던 시점이었다. 당연히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반정부 운동에 참여했던 소인카는 문학작품의 우수함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또 수상자로 전혀 손색이 없었다. 다양한 뜻이 아닌 듯 썰림이 있는 해설들.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여러 단어 중에서 하나가 다양성이다. 그래서 실제로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등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선택지 속에서 결정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정치 분야는 이 다양성이 부족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독이 계획인 50보, 100보 등등.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해설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상실된 것이다. 매체는 많으나
해설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차별성이 없다. 여기서 본 해설자가 몇 시간 후 다른 채널을 그대로 등장해서 똑같은 말을 한다. 내일도 그 사람이 등장한 프로가 방영된다.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똑같은 해설자를 보고 있을 뿐이다. 해설자가 다르지 않다면 언제나 똑같은 해설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해설자의 생각이나 관점이 나의 것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 다만 다양한 소리를 듣고 진사 선택이 하는 독자 청정 대중의 고단함은 감수해야 한다. 아랍 문화권의 첫 수상자 나지브 마흐푸즈. 우리 동네 아이들 아랍 문화의 이집트의 현실을 통찰력 있게 꿰뚫는 동시에 지난 일을 어렴풋하게 떠올리게 하는 뉘앙스가 풍부한 작품으로 인류 전체가 공감할 만한 아랍 고유의 서사 예술을 구현했다. 나지브 마흐푸즈는 1911년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태어났다.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 이집트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았으며 푸아드 1세 대학에 입학해서 철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에서 공무원을 이루는데 작가 활동과 병행하며 문화부에서 일했다. 그는 영화 제작 지원 사업도 또 공직생활의 마지막은 문화부 자문위원이었다. 마흐푸즈는 굉장한 다작 작가로 장편소설 34편과 단편소설 350편 이상을 발표했다. 또 작가 생활 70년 동안의 영화 시나리오 수십 편과 희곡 5편을 남기기도 했으며 그의 작품 중에서 상당수가 아랍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많은 작품을 남긴 것만큼이나 마흐푸즈는 사회주의, 동성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근기시한 신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작가라는 타이틀에 있었기에 마흐푸즈가 아랍 문화권 최초 수상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82세 때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가까스로 살아났으나 이후에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 이후에 세계의 최대 화약고로 불린다. 각 나라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역사적인 앙금이 얽혀 있을 뿐더러 이집트 내부에서도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마흐푸즈는 이집트 독재 정권이었던 사르트 정권의 비판적인 작품을 쓴 대가로 모든 작품의 출판이 금지되었고 작품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도 상영되지 못했다. 이후에 사르트 대통령이 노선을 바꿔서 진서방 정책으로 들어서고 이스라엘 메나힘 베긴 총리와 평화 국면을 조성하면서 1978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마흐푸즈는 과거의 신을 모두 잊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집트의 전향은 다른 아랍 국가들로부터 외면받는 결과로 나왔고 사르트 대통령도 이슬람 가격파 조직의 피격으로 사망하게 된다. 자유와 평등이 좀처럼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 작품. 우리 동네 아이들은 원래 개발나위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가 최근에 제목을 달리하여 출간되었다. 개발나위. 자발나위는 마을의 위대한 조상이다.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으나 장자를 택하지 않고 막내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큰 실수를 저질러서 그의 큰 형처럼 집에서 쫓겨나서 온갖 고생을 한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충심을 지닌 막내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이후에 마을은 자발나위의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라 새로운 권력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작품은 성경과 거론에서 볼 수 있는 신과 인물들을 등장시킨다. 사람에게라면 작품은 세상의 발전을 3단계로 설명한다. 신화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그리고 과학의 시대로 서술하면서 그 사이에 망각이라는 단어를 끼워넣고 있다. 독재에 저항하고 평화를 추구한 작가 마흐푸즈는 그의 전생일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이 말한 가치를 일관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극빈층과 함께했고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를 생각했다. 마흐푸즈는 문학가와 사회운동가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면서 아랍 문화를 세계에 소개했고 중동의 변화를 염원해서 한때는 자신을 겁했던 독재자를 지지하기도 했다. 노벨 문학상의 수상에 이르면 인류 전체가 공감할 만한 아랍 고유의 서사 예술을 구현했다라고 표현했다. 작가가 독재 체제에 저항하고
신성모독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 종교적인 풍자와 해석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가 아랍 세계에 도래하기를 영원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세상은 망각의 병을 앓고 있다.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나오는 망각의 병은 현재도 그대로 전염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자 과거 어떤 전쟁도 유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망각한 대가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우리 남북 상어도 마찬가지이다. 후제는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명도 중요하고 한 시대를 이끌어줄 영웅도 필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유지하려면 그 실력이 커져야 함을 지적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이다. 그래요.